메디라마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6월 말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굉장히 추워서 이제 봄이 안 오나 했더니 봄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해는 이제 한 4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이 돼서 또 긴 여름이 될 거라 그래서 봄을 즐기지 못하고 바로 또 여름이 될래나 하고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도 계절은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니다타맙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엔티바디, 상품명으로는 자이히라라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헐트 포지티브 빌리아리 트랙 캔서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이제 작년 11월 20일 날 FDA가 이 약제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는 자기네가 허가해 준 걸 자기 사이트에다가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 근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뉴스로 쓰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허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BTC, 빌리아리 트랙 캔서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BTC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헐트 포지티브 BTC라고 부를 것이고요. BTC에 헐트 포지티비티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었고 산발적인 데이터가 있었는데 약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은 이 자니다타맙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여기 이제 허가 받을 때 인디케이션이 되겠는데요. 허가의 레이블링은 맨 위에는 항상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이렇게 명기를 해서 자이라는 헐투 다이렉티드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다. 이렇게 돼 있고 previously treated 그다음에 unresectable와 metastatic HER2 positive 그래서 HER2 positive의 정의는 IHC3 positive인 BTC에 이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고 이 IHC3 positive는 FDA가 어프로브를 해준 그런 테스트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이 파퓰레이션을 데지그네이션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헐투 다이렉티드인데 바이스페시픽은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헐투에는 네개의 엑스트라셀라 도메인이 있는데 지금 도메인 4하고 도메인 2를 타겟하는 안티바디들이 있거든요. 트러스트즈맙, 헐셉티는 도메인 4를 겨냥을 한 거고 헐투즈맙은 도메인 2를 겨냥하는 엔티바디입니다. 근데 자이히라는 에이시메트릭하게 양쪽 팔에 한쪽은 도메인 2, 한쪽은 도메인 4를 붙잡는 그런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라서 이거는 이제 바이스페시픽이면서 바이파라토픽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자니다타맙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 기원은 이것을 개발한 회사가 인허가 받은 회사는 GS 파마스티칼인데요. 실제로 개발을 시작한 회사는 자이먹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이먹스는 2003년도에 밴쿠버 캐나다에서 이제 세워진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엔티바디를 만들면서 ZW25라고 하는 바이파트로픽 엔티바디, 허투를 타겟하는 에이시메트릭 엔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2016년에 First in Human Study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제이스 파마스티카라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BLA는 제이스 파마스티칼이 들고 갔는데요. 2024년에 중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BLA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BLA를 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뒤에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그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4월에서 이제 11월까지니까 8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악셀러레이티드 어프루벌을 받게 됩니다. 요 슬라이드는 조금 비지하지만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헐투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헐투라는 거는 휴먼 이제파 리셉터이기 때문에 헐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부르는데 1년은 이제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HER1은 EGF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HER2는 우리가 흔히 아는 HER2. 근데 이제 이게 ERB2라고도 바이올로직한 이름으로는 ERB2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HER3, HER4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다이머를 이루어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호모다이머, 그러니까 헐1, 헐1끼리 붙기도 하고 헐2, 헐1이나 헐2, 헐3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호모 다이머 또는 헤테로 다이머를 이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 캐릭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하여튼 정상 이상으로 발현을 하게 되면 병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헐2가 오버 익스프레션, 헐1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이제팔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헤드앤넥 캔서, 콜로렉탈 캔서, 렁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앤넥 캔서나 콜로렉탈 캔서에 EGFR 엔티바디가 인허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렁 캔서에도 인허가를 받은 EGFR 엔티바디가 있습니다. 헐2는 아시다시피 브레스트 캔서에 오버 익스프레스 되거나 암플리파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게스트릭 캔서나 BTC에서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경우에 바이올로지 캐릭터가 굉장히 음, 어그레시브하면서 그다음에 요것을 타겟을 할 때 이제 잘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셉터 타입의 프로테인은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이 있어서 이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은 사실은 라이간드가 붙는 포션이고, 그다음에 인트라셀룰라 포션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역할을 해서 이제 파이어링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헐2는 바깥에 라이간드 바인딩 포션이 없고 혼자서 알아서 파이어링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말그난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헐3는 또 라이간드 바인딩 포션은 있는데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2하고 헐3가 붙으면 장애가 있는, 말하자면 라이간드 붙지 않는 헐2하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없는 헐3가 붙으면 굉장히 말리그난트한 그런 캐릭터리스틱스를 갖게 돼서 바이올로지가 되게 어그레시브 하거나 또는 드라그 레지스턴스에 관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1998년에 트라스투즈맙 또는 헐셉틴이 허가받은 이후에 인허가를 받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바깥쪽에 붙는 애들이 ADC를 포함해서 5개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라스투즈맙 헐셉틴, TDM1 카셀라, TDXD 엔헐2, 말제투ክ시맙 마젠타, 그다음에 자니다타맙 자히라 이렇게 해서 5개가 인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라파티닙과 니라티닙, 이 아파티닙은 지금 요건 빼고요. 스카티닙 이렇게 3개가 인허가를 받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스몰 몰레큘이 되겠습니다. 헐투 디스레귤레이션이 처음 알려질 때는 브레스트에서 이제 알려졌었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브레스트 아닌 곳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직 디스레귤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헐투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오버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뮤테이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명한 게 브레스트 캔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퀀시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빌리아리 캔서는 그 자체가 브레스트 캔서만 커먼하지 않지만 바이올로직 디스레귤레이션은 꽤나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게스트릭 캔서에서도 HER2가 디스레귤레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캔서들 중에서도 홀트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제가 다 커버를 하지는 않을 거고 단지 헐트 디스레귤레이션이 바이올로지칼리는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드라가블 타겟으로 약제로 개발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과 오버익스프레션이 같이 의미가 있는 질환도 있고 이상하게도 앰플리피케이션보다는 오버 익스프레션이 더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이제 빌리아리 트리 캔서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나 어쨌든 약을 개발할 때 썼던 그 바이오마커에 의하면 IHC3 포지티브로 규정이 되는 오버 익스프레션이
실제로 바이올로지컬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리아리 트랙 캔서라는 의미에서 보는 건데, 빌리아리 트랙 캔서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빌리아리 트랙하고 요 뮤코자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다 규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건데, 나눠서는 인트라헤파틱 빌리아리 트랙 캔서가 있고 엑스트라헤파틱 빌리아리 트랙 캔서가 있고 골블래더, 담낭에 생기는 그런 캔서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바이올로지컬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어서 IDH 뮤테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FGFR2의 퓨전이나 리어레인지먼트, 그다음에 NTRK, BRAF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HER2 앰플리피케이션, 오버 익스프레션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질환이고, 특별히 볼드체로 돼 있는 것들은 지금 타겟 테라피가 인허가를 받은 그런 이제 그 바이올로직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C에 걸리면 일단 바이오마커를 다 스크리닝을 해서 어떤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TRK, BRAF, FGFR2, IGF-1, HER2, RET, KRA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이뮤노테라피에 타겟이 되는 MSI 하이, DMMR 또는 TMB 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툴2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오버 익스프레션하고 암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할 거냐면 브레스트 캔서에 처음으로 펄셉틴이 인허가를 받을 때는 IHC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에주반트로 인허가를 받을 때, 이제 피쉬, 다시 말해서 앰플리피케이션의 개념이 도입이 돼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서 IHC2, 그러니까 꼭 설명할게요. IHC3 포지티브이거나, 그러면 명백한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거나, 또는 IHC2 포지티브,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기는 한데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피쉬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피쉬로 앰플리피케이션이 발견이 되면 어,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트러스투스마블 포함한 레지멘이 잘 듣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피쉬가 다이그노스틱스로 허가를 받을 때는 메타스타틱에는 인디케이션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브로드하게 다 있는데 그런데 게스트릭 캔서는 개발 당시에 똑같이 피쉬와 IH를 썼는데 이상하게도 앰플리피케이션보다는 IHC 포지티비티가 훨씬 더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지금 트러스투스마이 컨테이닝된 레지멘에 게스트릭 캔서에서 헐트 포지티비티의 정의는 IHC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BTC에서도 이제 트라이얼에서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IHC 3 포지티브가 이 약제에 대한 반응성을 프리딕트하는 마커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근데 이게 이제 골든 스탠다드가 forever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약이 나올 때까지 증명한 거를 약이 나온 다음에 계속 증명을 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또 생기면 새로운 사이언스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빌리아리 트리 캔서의 에피데미올로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캔서는 흔한 캔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명 중에 11명,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세환자가 8,300명, 그다음에 모텔리티가 5,600명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프리퀀트한 캔서는 아니다. 근데 걸리면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리그난트한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그 맵에서 보시다시피 이상하게도 노스 이스트 아시아 그리고 타일랜드에 많은 그런 커먼 캔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흡충, 간흡충하고 관계 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간흡충이 많이 없어진 또는 거의 없어진 지금도 노스 이스트 아시아의 그 빌리아리 트랙 캔서의 인시던스는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티어리틱 테라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가 비치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제일 먼저 인허가를 받은 거는 1998년도에 트러스투스마브다. 그래서 이게 메타스타틱과 얼리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네오아주반트, 그다음에 게스트릭 캔서의 인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라파티닙이라고 하는 약이 2007년도에 트라스투즈마브 페이란 브레스트 캔서의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투즈마브이 나왔는데, 펄투즈마브는 처음에 러시아에서 개발할 때 트라스투즈마브의 패턴트가 끝나면 이걸 팔아야지 하고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도메인 2에 붙는 엔티바디가 도메인 4에 비해서 바이올로직 액티비티가 약해서 죽일까 말까 하다가 컴바인을 해봤더니 너무 잘 들어서 컴비네이션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거는 로슈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펄투스맙이 이제 그 트라스트즘합과 컴비네이션으로 브레스트 캔서에서 메타스타틱이나 또는 얼리 브레스트 캔서 또는 네오에주반트에 이제 인허가를 받았고 TDM1은 첫 번째 나온 트라스트즘합에 붙은 ADC인데 지금 현재 인디케이션은 브레스트 캔서에만 있고요. 요거를 게스트릭 캔서에서 2차 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페일해서 지금 인디케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라티닙은 라파티닙과 비슷한 그런 TKI가 되겠고 비슷한 인디케이션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잘 안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인디케이션을 받았는데 네오아주반트 테라피를 한 다음에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은 아주반트로 1년을 다른 치료를 한 다음에 니라티닙을 익스텐디드 아주반트를 하면 이제 서바이벌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다음에 지금 붐링을 일으키는 에널트는 2019년도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불과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헐투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포스트 트라스투스맙 그다음에 포스트 트라스투스맙 게스트릭 캔서 그다음에 이제 헐투 로우에서 든다 그래서 헐투 로우라는 거는 IHC2 포지티브면서 피시 네거티브거나 또는 IHC 플러스 1인 환자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티슈 아그노스틱으로 제가 이걸 두 번을 썼네요. 티슈 아그노스틱으로 판크레아틱 캔서를 제외한 헐트 오브 익스프레스드 캔서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게 아주 최근에 헐트 로우와 얼트라 로우, 로우는 IHC 포지티브 1이 되겠고 헐트 얼트라 로우는 멤브레인에 살짝 페인트하게 스테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받았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얼트라 로우와 로우 간의 이피커스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카티닙이라고 하는 약제는 트라스트즈마프하고 콤비네이션으로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 받았고 그다음에 말제투크시맙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ECD4에 가서 붙는 건데 트라스트즈마 페일리어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트리트먼트 프린시플을 보여드릴 때 NCCN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논문을 찾다 보니까 2024년에 리뷰 아티클에 나온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NCCN보다 이걸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1차 메타스타틱 또는 어드밴스드 1차가 되면 예전에는 키모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젬시스에다가 펜브롤리즈맙을 붙이거나 또는 젬시스에 더발루맙을 붙일 때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두 개 다 인허가가 돼 있어서 1차 치료제가 되겠고 2차 치료제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NTRK 퓨전하고 MSI 하이인 경우에는 1차라 할지라도 펜브럴리즈맙, 도스탈리맙, 그다음에 엔트레티닙, 라로트렉티닙을 치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붙인 건데요. 보시면 이제 2차 치료제는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비락 V600E가 있으면 다브라프레닙하고 트라메티닙하고의 콤비네이션을 쓰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IDH1, 2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스테닙을 쓰고 그다음에 FGFR 퓨전이 있을 경우에 3개의 FGFR TKI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뮤테이션이 없을 때는 과거에 쓰던 키모테라피를 쓰고 있고요. 이제 작년 11월부터 헐트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경우에 자니다타맙이 이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넣어놨고요. 이제 자니다타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바이파라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페시픽인데 이제 파라토픽이다. 그래서 ECD4하고 ECD2에 가서 달라붙는 거고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게 이제 리셉터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클러스터링이 된 그 리셉터가 뭉텅해가지고 클러스터 인터널리제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셉터는 다운 레귤레이션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셀 그로스 이니비션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ADCD나 ADCC나 ADCP를 일으키고 CDC를 일으켜서 면역 기전으로도 이제 캔서셀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FDA 리뷰, BLA 리뷰 도큐멘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FDA에서 이제 리뷰를 할 때는 스폰서가 이마이마한 치료가 있고 이마한 치료는 없어서 어메니즈가 높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세컨 라인에는 HER2 포지티브 BTC가 인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펄투스맙하고 트러스트스맙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34명의 페이스 2 데이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 23%, 그다음에 이제 그 오버롤 DOR이 10.8개월이고 OS가 1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레이드 3, 4의 TRA가 40%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고 있으면서 AST, ALT 엘리베이션이 높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나머지는 헐투의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그냥 제네럴한 트리트먼트로서 반응률은 5 내지 10%고 PFS가 5, 6개월, 그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도 그리 길지 않은 데이터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니다타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디 203, 호라이즌 BTC 01이라고 하는 스타디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 약이 그 여러 이제 코호트를 하면서 이 특히 BTC에는 코호트 1과 2를 넣었는데 previously treated 그렇지만 previous HER2 테라피는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서 그다음에 resist measurable disease가 한 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이코 크라이테리오로 제로 아닌 환자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했는데 코호트 1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헐투 암플리파이드 케이스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IHC 스테이닝을 해서 IHC2 포지티브, 3 포지티브를 코호트 1이라 하고 코호트 2는 제로하고 1을 넣었어요. 회사가 처음 개발할 때 IHC2, 3가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헐투 암플리피케이션을 했으니까 브레스트 캔서의 인디케이션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그런 바이올로지랑 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every 2weeks로 28day 사이클로 했고, 그다음에 every 8week로 튜머 어세스를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confirmed objective response를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PFS, OS, 그다음에 duration of response하고, 그다음에 safety tolerability를 보면서 이제 disease control rate를 봤습니다. 사실 DCR은 FDA가 절대로 쳐주지 않는 파라미터인데도 여전히 많은 회사가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피커스 데이터를 보시면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가 52%, 두 명 중 한 명 듣는 거죠. 그다음에 듣는 사람 32명에서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14.9개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IHC3 포지티브라고 따로 골라놨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코호트 1하고 2가 있었는데 코호트 1에 IHC2와 3를 80명을 집어넣었는데 그중에 62명이 3 포지티브고 그다음에 나머지 18명이 투 포지티브였거든요. 투 포지티브에서 결과가 나빠서 FDA가 그 코호트는 코호트에서 그 환자들은 빼고 클리니컬 베니핏은 이런 환자에서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블링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트러스트스맙하고 펄투스맙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옵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가 23%인데 여기 52%,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10.9개월인데 14.9개월. 그다음에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은 이제 1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15.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왜 똑같이 붙였는데 얘는 더 잘 들을까 하는 거는 따로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시면 이게 IHC2 포지티브고 이게 IHC3 포지티브 환자고 이게 미디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명 중에 63명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거가 올라가 있기는 한데 확연하게 이쪽은 베니핏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의 리스폰스 레이트는 42%였지만 IH3 포지티브에는 52%였고
2 포지티브는 컨펌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가 5.6%밖에 안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DOR하고 O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면 다이아리아, abdominal pain 이제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가 어, 비교적 높은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항암제 치고는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레이드 3, 4 다시 말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어드버스 이벤트가 되겠는데 다이아리아가 10% 나머지는 5%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 프로파일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는 그냥 제가 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애널트를 보시면은 이 그레이드 3, 4의 어드버스 이벤트가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드버스 이벤트 프로파일은 상당히 페이버러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랩 파인딩을 보시면 뭐 랩 파인딩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GOT-GPT가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다른 임상적으로 핸들하기 어려움. 근데 이제 보시면 AST, ALT가 올라가는 게 3, 4가 10%, 8%에서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이것도 페이버러블한 그런 이제 어드버스 랩 파인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리뷰를 BLA 다큐멘트에서 따왔는데요. 위에는 뭐 MOA를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얘가 이제 그 안티바디니까 뭐 애드미에서 이제 앞쪽을 빼고 이게 메타볼라이트에서 스몰 펩타이드가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파마콜로지 컨시더레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리날이나 헤파틱 임페어먼트 있는 환자에서 문제가 있을까 봤더니 마일드 마더릿 환자에서 문제가 없었고 시비언 환자는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노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파마콜로지 리뷰한 걸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지금 옵티말 도즈는 20mg per kg every 2week이라고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요 아래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그다음에 하프라이프가 21일로 비교적 이제 충분히 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이제 회사가 낸 서류를 가지고 리뷰를 해서 봤을 때 20mg per kg every 2week이 옵티말 도즈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게 20mg per kg every 2week에서 헐트 포지티브로 규정이 된 환자에서 안티티모 액티비티가 확실했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도 이 레벨에서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20mg per kg인 환자에서 익스포저가 좋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이어 도즈를 썼을 때 리스폰스 레이트가 더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20보다 작은 15mg per kg every 2week에는 충분한 이피커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브 옵티말 도즈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가 다이아리아하고 그다음에 IR이 있었고 이제 다른 SA가 있었는데 어드버스 이벤트는 자니다타맙의 도수를 올릴수록 그 다이리아의 프로바빌리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이 어드버스 이벤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드 3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약을 끊었어야 되는 환자는 2.3%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버롤 세이프티는 상당히 톨러러블하고 매니지업을 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마콜로지에 대한 서머리는 20mg per kg every 2week는 익스포저하고 이피커시하고 익스포저하고 세이프티 면에서 옵티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어 도수를 줬을 때 클리니컬 이피커시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프라이프가 21일이 되기 때문에 바이위클리로 주는 거에 대한 레셔널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가운데 있는 블랙 솔리드 라인은 이제 그 C 에버리지에 비례해서 이피커시가 더 좋아지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100을 조금 넘은 데서부터 이피커시가 나기 시작해서 250 마이크로그램 리터가 되면 맥시멈이 되면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IHC 3 포지티브 페이션트고 이게 2 포지티브 페이션트인데
다이리아의 probability는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딱 요 레벨이 옵티멀한 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폰서에 이제 어그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리터레이트 하기를 이 10mg per kg가 옵티멀하냐? Yes. 이피커시에도 옵티멀하고 세이프티에도 옵티멀하고 익스포저를 봤을 때 PK적으로도 옵티멀하고 그래서 이제 옵티멀한데 단지 63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큰 트라이얼에서 옵티마이즈 하기 그 밸리데이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테이블은 조금 비지한데요. 설명을 드리면 FDA가 이 약에 대해서 엔티드러그 엔티바디에 대해서 상당한 컨선이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봤을 때 ADA가 논클리니컬에서 디텍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클리니컬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FDA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이어 드락 레벨에서 ADA가 사실은 언더 디텍션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먼에서도 ADA 인스턴스는 스몰 퍼센티지 오브 페이션트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드라그 익스포저나 이피커스 세이프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라고 이제 어플리칸트가 얘기를 했는데 FDA는 노노노노 우리는 이 ADA가 언더 디텍션 됐을 가능성과 그렇기 때문에 PK와 세이프티와 이피커스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헐트 포지티브인 환자니까 이제 몸속에 솔루블 엔티바디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 엔티바디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솔루블 헐트가 이제 ADA 디텍션을 인터피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플리칸트는 노 메이저 컨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DA는 아니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솔루블 헐트가 디텍션 되는 환자에서 ADC 어세이로 다시 한번 ADA를 디텍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K, efficacy, safety에 대해서 FDA는 아주 클리어하게 예를 들어서 ADA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이것이 ADA가 그 솔루블이나 또는 이제 리셉터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ADA 네거티브인 환자들이 ADA가 네거티브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인터피어런스로 인해서 디텍션이 안 될 수 있었다는 컨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세이프티나 이피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하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컨선을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밸리데이티드 ADA 에세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트 마케팅 스테이투스에서 롱텀 이뮤노제네시티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한 스터디에 있는 환자들에서도 다시 리아날리시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인데요. FDA에서 인허가를 할 때는 항상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것의 베네핏, 그것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메니즈, 네. 헐트 포지티비티스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된 이 치료제는 충분히 클리니컬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베니핏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피커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52%는 굉장히 높은 리스폰스 레이트잖아요. 그래서 듀러블 리스폰스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베니핏이 있는데, 단지 헐투2 포지티브에서는, 그 5.6%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는 어플라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클리니컬 파라미터, 그래서 PFS, DOR,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고 분명하게 개선시켰는데 여전히 리스크는 작은 스케일의 스타디에서 있기 때문에 페이스 3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리스크로 얘기를 했고 톡스는 다이리아 인퓨전 리액션,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매니저블 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25mg per kg 이상에서는 그레이드 3, 4의 톡시시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안 써야 된다는 거죠. 이뮤노제네시스는 ADA가 로우 퍼센티지로 디텍션이 됐는데 ADA 인스턴스가
사실은 로우가 아니라 언더 디텍션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징 앤 익스포저도 20mg per kg every 2week이 옵티멀 도즈고 하이어 도즈는 톡시시티가 늘어나고 베네핏이 어디셔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있고요. CDX는 IHC3 포지티브에 대해서만 프리딕터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베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수는 매니저블 하다. 그러나 페이스 3를 해서 컨퍼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어프로벌 리퀘어먼트 스타디로 세 개를 리퀘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페이스 3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9년 9월까지 이제 내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A에 대한 리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파이널 리포트를 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았는데 이 환자들 중에 반 정도의 환자가 아시아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언더 리프리젠티드 레이셜, 에스닉,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넣어라.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이라든지 난 히스패닉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스패닉과 다른 에스니시티를 넣어라. 그래서 이것도 2029년에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낼 때 충분한 환자가 이제 포함되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다이그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HC이기 때문에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그래서 이게 레비드 엔티바디인데 벤타나가 만들고 있는 패스웨이 안티 헐2 레비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하고 이제 이거는 설명을 더 드리면 개발 당시에 그 IHC하고 PC하고 콘코던스를 봤는데요. 104명의 환자에서 검사를, 아니, 111명의 환자에서 검사를 했는데, IHC3 포지티브인 환자에서 94%가 피쉬가 포지티브였던 반면에, IHC가, 2 포지티브인 환자는 200명이 조금 넘게 조사를 했는데, 17%만 피쉬가 포지티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건가 하지만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기억을 하시면 이제 그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그 다음에 IHC를 해가지고 페이션 셀렉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퓰레이션에서는 PC가 포지티브라 할지라도 IHC2 포지티브는 듣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엔티바디가 이제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보시면 헐셉틴, 그다음에 엔헐2, 자이히라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TDMR은 여기 없고요. 또 여기 TDMR이 있고 헐2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인디케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브로드하게 다 커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니다타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페이스 3를 BTC 컨포머터리 트라이얼 말고 게스트로 이소파지 아데노카시노마하고 브레스트 캔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것도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조금 작은 세트의 데이터인데 46명의 헐트 포지티브 게스트로 에소파지 아데노카시노마에서 한 트라이얼을 갖고 왔는데요. 46명 중에 41명이 헐트 포지티브고 US, 캐나다, 한국에서 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피지션 초이스의 케모테라피를 이제 같이 써 있다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 미디엄 팔로업이 41.5개월이니까 상당히 길게 팔로업을 했거든요. 근데 옵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가 84%예요. 그리고 미디엄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18.7개월. 많은 반응률이 있었는데 DOR이 길면 당연히 OS하고 PFS도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인디케이션이 있는 펜볼리즈마 플러스 트라스즈마 플러스 FT하고 비교를 해보면 74%대 84%, 10% 정도 높죠. 근데 여기에 미디안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를 보면 이건 10.6개월인데 18.7개월이에요. 훨씬 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똑같이 리프로듀서블 하다고 하면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지금 펜브로 헐셉틴 FP에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니다타마, 자이히라는 작년 11월 달에 FDA의 Accelerated Approval을 HER2 Positive BTC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 203을 통해서 했는데 51.6%의 objective response가 있었고, 이 파퓰레이션은 IHC3 positive BTC였고, duration of response가 13.6개월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FDA에서 옵티멀 도즈에 대한 컨선이 많아서 굉장히 여러 번 20mg per kg every 2week이 옵티멀 도즈였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스폰서와 같이 어그리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어 도즈에서는 톡스는 올라가는데 이피커스는 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3로 컨퍼머터리 트라이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DA 아날리시스를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스가 안티바디가 같이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게스트릭과 브레스트에서 페이스 3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치료가 없었던 previously untreated HER2 positive BTC에서 자니다타맙은 새로운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